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9세의 한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고백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어진 아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이 할아버지의 특별한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인호 할아버지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시계처럼 정확했죠. 좁은 1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침마다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또 하루구나. 인호는 낡은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언제부턴가 조금씩 구부정해진 어깨까지.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아침 6시 반 인호는 늘 하던 대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오는 전통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인호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사교 공간이었죠. 인호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늘 자신있게 했지만 글자 앞에서는 여전히 위축되곤 했거든요. 오늘 배추 어떤가요? 싱싱해요, 싱싱해. 어르신, 김치 담그실 거예요? 그냥 하나만 주세요. 인호는 장바구니에 배추 한 포기와 몇 가지 반찬거리를 담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장보기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많이 사봤자 버리기만 하니까요. 시장 구경을 마친 인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문방구였습니다. 은잔의 문방구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이곳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소리가 따르릉 울렸어요. 어머, 인호 씨. 오늘도 커피 마시러 오셨구나. 가게 안쪽에서 조은자가 환한 웃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76세의 은자는 인호보다 3살 어렸지만 어쩐지 더 젊어 보였어요. 아마도 늘 책에 둘러싸여 살아서 그런 것 같았죠. 그럼요, 은자 씨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요.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믹스커피인데 뭐가 맛있다고. 은자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웃었습니다. 이 작은 문방구에서 커피를 대접하는 것은 은자만의 특별한 서비스였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니까 맛있는 거죠. 인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벽면 가득 진열된 문구용품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스티커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정리되어 있는 책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은자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어요. 인호 씨는 책 안 읽으세요? 은자가 뜨거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인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거든요. 책이야. 글쎄요. 눈이 침침해서. 그럼 안경 맞추시면 되잖아요. 요즘 돋보기도 예쁜 게 많던데. 은자는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인호에게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안경이 문제가 아니라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79년을 살면서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고 하던데 인호 씨 같은 분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하, 그런가요? 인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마음의 쓴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문방구 문이 열리며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공책 하나 주세요. 어머, 우리 지우가. 어떤 공책? 숙제용으로 줄 있는 거요. 아이는 동전 몇 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친숙한 손님을 대하듯 아이에게 공책을 골라주었어요. 지우야, 숙제 열심히 해야 한다. 네. 할머니도 숙제 있어요? 할머니는 숙제가 뭐가 있겠니? 그럼 공부는 안 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은자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인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공부라는 말이 그에게는 참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아이가 나간 후 인호는 은자에게 물었습니다. 은자 씨는 언제부터 글을 배우셨어요? 글이요? 어릴 때부터 배웠죠. 우리 때는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은자의 대답은 인호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이었던 인호에게 교육은 사치였어요. 형들도 모두 글을 배우지 못했고 부모님 역시 문맹이었죠. 그냥 그런 게 당연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부럽네요. 인호의 한마디에 은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요. 인호 씨도 글 읽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인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렇게 쉽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들어 책이 읽고 싶어져서요. 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좋은 책 골라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인호는 서둘러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이미 책장 앞으로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이런 책은 어떠세요? 글씨도 크고 내용도 쉬워요. 은자가 건넨 책은 단편 소설집이었습니다. 인호는 그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바라봤어요. 제목도 작가 이름도 모든 글자가 그에게는 그저 검은 선들의 조합일 뿐이었죠.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자의 친절을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다 읽으시면 느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책 참 좋아하거든요. 인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을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올려두고 바라봤어요. 이 작은 책 한 권이 이렇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줄이야. 저녁 시간이 되자 인호는 평소처럼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아래쪽에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하는 말은 들리지만 자막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기호들일 뿐이었죠. 참 답답하네. 인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특히 아들 상우에게 말이죠. 상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가져올 때마다 인호는 곤란했어요. 아들에게 부탁해서 대신 써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결국 상우는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라고 했지만 인호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 후로 10년이 넘도록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끔 명절 때 안부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서로 어색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인호는 늘 미안했지만 그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인호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자가 준 책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이 글을 할 줄 안다면 상우에게 편지라도 써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제라도 배워볼까? 인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79세의 나이에 글을 배운다니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렇게 인호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고 모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설쳤거든요. 은자가 준 책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 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은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끝이 없었죠. 에이,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인호는 용기를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방구 앞에 서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머, 인호 씨. 벌써 오셨네요. 커피 끓일게요. 은자의 밝은 인사에 인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따라 은자의 친절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은자 씨,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인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제 주신 책 말인데요. 아, 재미있게 읽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사실은 제가 글을 몰라요. 순간 문방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자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이해로 바뀌는 것을 인호는 지켜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아, 그러셨구나. 은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인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비웃음도 동정도 아닌 그냥 담담한 이해였죠. 창피하죠? 이 나이에 글도 모르고 살았다니. 왜 창피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은자의 말에 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이해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들에게서도 받지 못한 이해를 여기서 받게 될 줄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어요. 늦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모험을 앞둔 아이 같았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너무 늙어서. 나이가 뭐예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날부터 인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문방구로 가서 은자에게 글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했죠. 기역, 니은, 디귿. 인호의 굵은 손가락이 연필을 꽉 쥐고 종이 위를 더듬거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어린아이들이 쉽게 하는 일이 79세의 노인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었죠.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은자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인호가 같은 글자를 수십 번 써도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인호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과, 나무, 하늘 같은 쉬운 단어들이었지만 인호에게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창문이었어요. 우와, 이게 사과라고 쓰는 거구나. 인호가 감탄하자 은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기쁨을 보는 것이 은자에게도 즐거움이었어요. 이제 문장도 만들어 볼까요? 문장요? 네, 단어들을 연결해서 말이에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요. 인호는 조심스럽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가며 자신만의 첫 번째 문장을 완성했어요. 나는 공부를 합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은자의 칭찬에 인호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2달이 지나자 인호는 신문의 큰 제목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모르는 글자도 많았지만 문맥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책도 읽어보세요. 은자가 동화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초등학생용 동화책이었지만 인호에게는 보물 같았어요. 콩쥐팥쥐. 인호는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더듬거리고 틀리기도 했지만 자신이 직접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호는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김씨네 아들 미국에서 잘 산다던데? 응, 시애틀에 산다고 하더라. 컴퓨터 일한다던가? 주소도 알고 있어? 우리 딸이 같은 동네 살거든. 잠깐만. 여기 있어.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주소야. 시애틀 가번지. 인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씨네 아들이 혹시 자신의 아들 상우가 아닐까요? 상우도 컴퓨터 관련 일을 했고 미국에 산다고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인호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전에 상우가 보내준 사진을 찾아봤어요. 사진 뒤에 흐릿하게 적힌 주소를 보니 아주머니가 말한 주소와 비슷했어요. 이게 정말 상우 주소일까? 인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상우의 주소라면 편지를 써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 글씨가 서툴지만 마음만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인호는 은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자 씨, 편지 쓰는 법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편지요? 물론이죠. 누구한테 쓰실 거예요? 아들한테요. 미국에 사는 아들한테.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연락하지 못한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편지만큼 마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은 없죠. 은자는 편지지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편지지였어요. 먼저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써보세요. 인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아들에게 써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아니, 말로도 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진실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마음에 있는 말을 하세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요. 인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하지만 막상 글로 쓰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를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 인호가 중얼거리자 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써보세요.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요. 인호는 천천히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어설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실했어요. 상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를 알지 못해서 너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글을 배우고 있다. 이 편지도 아버지가 직접 쓴 거다. 한 문장 쓰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은자에게 물어가며 천천히 완성해 갔어요. 너를 많이 보고 싶다. 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고 멀리 가서도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웠다. 언제든 집에 오고 싶으면 와라. 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인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야 표현할 수 있게 되다니 기쁘면서도 아쉬웠어요. 잘 쓰셨어요. 상우 씨가 받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은자의 말에 인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쓸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썼어요. 혹시 잘못 써서 편지가 전달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이제 우체국에 가서 붙이면 되겠네요. 네,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꼭 도착할 거예요. 인호는 편지를 꼭 안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처음 쓰는 편지였고 평생 처음 보내는 국제우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네,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일반 우편으로 하시면 2주 정도 걸려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인호는 우편 요금을 지불하고 편지를 붙였습니다. 자신의 편지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신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비록 답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 밤 인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는 어린 상우가 나타나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인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인호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됐어요. 물론 답장이 바로 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여다보곤 했죠.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뭘. 인호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까지 편지가 가는 데만 2주가 걸린다고 했으니 답장까지 기다리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 사이 인호는 더욱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은자도 인호의 열정에 감탄할 정도였어요. 인호 씨, 정말 빨리 늘고 계세요. 이제 신문도 거의 다 읽으시잖아요. 은자 씨 덕분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행운이에요. 인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은자가 아니었다면 평생 그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3달이 지났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벌써 3달이나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 했는데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주소를 잘못 썼나? 인호는 편지를 보낼 때 메모해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썼는데 왜 답장이 없을까요? 아니면 편지가 분실됐나? 아니면 인호의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상우가 편지를 받고도 답장을 안 하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의 편지가 부담스러워서 말이에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서먹한 사이라도 부모 자식 간인데 편지를 무시할 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넉 달, 5달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거든요. 은자 씨, 혹시 제가 편지를 잘못 쓴 걸까요? 어느 날 인호가 풀이 죽어서 물어봤습니다. 은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인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이 잘 담긴 좋은 편지였는데요. 그런데 왜 답장이 안 올까요? 벌써 5달이나 됐는데. 인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자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아마 바쁘실 거예요. 바쁘다고 부모 편지에 답장도 안 할까요? 인호의 말에 은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5달이나 지났는데 답장이 없다는 건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인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10년 넘게 연락 안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보내니 상우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인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글을 배운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인호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은자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죠. 인호 씨 많이 실망하셨죠? 실망이야 당연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호의 말에 은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용기를 내어 편지까지 보냈는데 이런 결과라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글 공부는 계속 하시잖아요. 글 공부야. 이제 취미로 하는 거죠. 별다른 기대는 안 해요. 인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글을 배울 때의 그 설렘과 희망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6달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이제 편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어요. 아마 상우는 받지도 못했거나 받았다 해도 답장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그래, 이게 현실이야. 인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글을 배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미 깨어진 관계를 글 몇 자로 회복할 수는 없는 거였죠. 그런 인호를 보는 은자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인호 씨, 혹시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 보시는 건 어때요? 다른 방법이요? 전화라든지.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연락할 수 있다던데요. 전화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은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도 이제야 겨우 배운 마당에 컴퓨터까지 배우기는 너무 벅찼어요. 7달째 되던 어느 날 인호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채소 가게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배추 좀 싸게 해주세요. 인호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혹시 김상우 씨 아니세요? 채소 가게 사장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인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였어요. 자신의 아들 상우가 여기 있었거든요. 인호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죠. 상우도 인호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상우야. 부자는 시장 한복판에서 마주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언제 들어왔니? 어제. 갑자기 들어왔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가자. 인호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호는 얼른 차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커피 마실래? 네. 인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 동안 상우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낡은 소파, 오래된 TV, 그리고 상우의 시선이 탁자 위의 책들에 머물렀습니다. 국어사전, 동화책, 그리고 글씨 연습장까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책을 읽었을까요? 이 책들은 상우가 물어보려는 순간 인호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거. 요즘 글 공부를 하고 있어. 글 공부요? 상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배우고 싶어서. 인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상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 혹시 편지 받으셨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인호의 눈이 커졌어요. 편지? 무슨 편지? 제가 보낸 편지요. 2달 전에. 2달 전에? 나는 못 받았는데. 부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는데 내가 보낸 편지를 정말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가 편지를 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받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상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죠? 글씨가 서툴렀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인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왜 답장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보냈는데. 상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주소가 잘못됐나? 제가 알고 있는 주소는 상우가 말한 주소는 인호가 편지를 보낸 주소와 달랐습니다. 인호는 옛날 주소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호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주소 때문에 엇갈렸던 거였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를 부끄럽게 해서.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부끄럽다니요. 저야말로 그동안 불효했어요.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인호가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부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미안했던 마음들, 보고 싶었던 마음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인호는 마침내 진정한 화해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졌고 아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상우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인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의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정말 상우가 여기 있나? 싶어서 확인하곤 했죠.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야. 너는 더 자도 되는데. 괜찮아요. 아버지랑 시장 가보고 싶어요. 어릴 때 자주 갔었잖아요. 상우의 말에 인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시절이 벌써 40년도 더 전 일이었는데 아들이 기억하고 있다니요. 그래, 가자. 은자 씨에게도 인사시켜줘야겠다. 부자는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상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와, 이 골목 그대로네요. 여기서 술래잡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가 맨날 넘어져서 무릎 가지고 울고 그랬지. 아, 그때 아버지가 등에 업어주셨죠? 기억나요. 상우의 말에 인호도 옛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서 두 사람은 은자의 문방구로 향했습니다. 인호는 상우에게 은자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이야기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시구나. 제가 꼭 인사드려야겠어요. 문방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인호 씨. 그리고 이분이 제 아들 상우입니다. 아, 그 유명한 상우 씨. 반가워요. 아버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은자의 따뜻한 인사에 상우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즐거웠어요.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은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인호가 글을 배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쓰신 편지 보신 적 있어요? 물론이죠. 정말 마음이 담긴 좋은 편지였어요. 읽는 제가 다 감동받았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쓰인 그 편지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못 받으셨어요. 주소가 달라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호 씨가 그렇게 실망하셨구나. 은자는 이제야 인호가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편지 써볼까요? 여기서 직접. 상우의 제안에 인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네,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은자가 예쁜 편지지를 준비해줬습니다. 상우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상우가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인호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 글자씩 읽어나갔어요. 이제는 웬만한 글은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고맙다 상우야.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부자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갔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상우가 어렸을 때 살던 집터를 찾아가기도 했죠.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나이 먹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더 자신감 있어 보이세요. 글을 배우신서 그런가 봐요. 상우의 말에 인호가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글을 배우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미국에서 같이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인호는 한참 생각했어요. 고맙지만 나는 여기가 좋다. 은자 씨도 있고 이제 글도 가르칠 수 있게 됐거든. 글을 가르치신다고요? 응, 은자 씨랑 의논해서 동네 어르신들께 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 나처럼 글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상우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더 큰 의미를 찾은 것 같아. 인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우가 한국에 머문 지 2주일이 됐을 때 슬프게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자주 연락드릴게요. 화상통화도 배우시면 얼굴도 볼 수 있어요. 화상통화? 그게 뭐야? 컴퓨터로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은자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요즘 많이 하세요. 상우는 아버지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이걸로 쉽게 연락할 수 있어요.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글도 배우셨잖아요. 이것도 금방 배우실 거예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부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이별의 슬픔보다는 재회의 기쁨이 더 컸어요. 자주 연락하자. 네, 아버지. 몸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상우가 떠난 후 인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은자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글자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호 혼자 망설였지만 은자의 격려로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저도 작년에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호의 말에 참가자들이 놀랐습니다. 이제는 제법 글을 잘 읽고 쓰는 인호가 작년에 시작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그럼 희망이 있겠네. 물론이죠. 저도 처음엔 자음 모음부터 시작했어요. 인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어르신들을 격려했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사람의 말이라 더욱 와닿았어요. 글자 교실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동네 신문에도 소개됐고 참가자들도 늘어났어요. 인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어느 날 인호는 상우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가르쳐준 덕분에 이제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글자 교실 어떻게 돼가요? 좋아.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이 3분이나 돼. 대단하시네요. 신문에도 나오셨다면서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기자가 와서 사진 찍고 갔어. 인호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어요. 허허, 뭘 그런 걸 자랑해. 당연히 자랑해야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분인데. 상우의 말에 인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상우야, 아버지가 내게 부끄럽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두 사람은 화면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해 추석, 상우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였어요. 인호에게는 처음 보는 며느리와 손주들이었죠. 할아버지, 손주들이 인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인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할아버지, 편지 쓸 수 있어요? 손녀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써줄까?
와, 정말요? 인호는 손녀를 위해 편지를 써줬습니다. 예쁜 글씨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처음 만난 우리 예쁜 손녀야. 멀리서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손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글씨 예뻐요. 정말?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연습할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인호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상우가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인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해 겨울, 인호의 글자 교실은 시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시장이 직접 방문해서 격려금도 전달했어요. 인호 씨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으셨어요. 시장의 말에 인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은자 씨와 함께 했고 무엇보다 배우려는 분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인호는 상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우야, 아버지가 상 받았다. 정말요? 축하드려요. 무슨 상이에요? 글자 교실로 시에서 주는 상이야. 별거 아니지만. 별거가 아니라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상우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상우야, 고맙다. 뭐가요?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편지를 쓰려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일까지 하게 됐네.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어. 인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인호는 매일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글자 교실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상우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은자와 함께 동네 일도 돕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부끄러움 대신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인호에게 말했습니다. 인호 씨 덕분에 저도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글자가 서툴러도 마음은 전해지더라고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완벽한 글보다는 진심이 담긴 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인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택했어요.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인호는 감사합니다.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은자에게, 돌아와준 아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준 인생에게 말이에요. 손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이제 알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